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며칠이더라? 6월 8일. 오늘의 책은 넛지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먼저 드릴 거냐면, 책을 읽는 방법을 지난주에도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책을 읽는 방법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넛지 이제 책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지 보는 방법, 프롤로그 보는 방법, 목차 보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을 보실 때 표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죠. 출판사한테 있어서는 상품입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는 지식의 보고지만 출판사한테는 많이 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표지와 뒷표지에 상당히 많은 글자를 집어넣고 그 글자들은 항상 출판사에서 이 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겉표지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첫 표지와 뒷표지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문장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거의 이 책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책에는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겉표지와 뒷표지인데 글씨가 작아서 제가 옆에다 미리 써놨는데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선택이란 내용이 겉표지에도 이제 두 번 나옵니다. 선택이란 게 여기 있고 선택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정이라는 단어 나오고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쪽에 나오죠. 그리고 이 뒤쪽에 가면은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전통 경제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통하고는 다른 거다. 여태까지 없던 거다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데 뒤쪽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책은 결국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냐면 선택과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거는 여태까지 경제학에서 전통적인 모듈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거를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6개밖에 안 되지만 이 6개 단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책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논하는 책이고 기존에 있던 행동 경제학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이론이고 우리는 이런 방법을 알면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죠. 한 줄 요약을 하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단 겉표지와 뒷표지만 보고서 드렸는데 책을 좀 더 유심히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겉표지에 있는 글씨, 뒷표지에 있는 글씨, 프롤로그에 있는 글씨, 목차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좋은 책이다 그랬으니까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냐라고서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단어들만 뽑아내도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볼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겉표지와 뒷표지에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 책의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유추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넛지가 뭔지는 좀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책을 읽기가 좀 쉽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넛지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넛지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넛지라는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넛지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넛지는 선택 설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 설계자,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꿈치를 슬쩍 찌르다. 그러니까 선택 설계자들은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런 거죠. 이 문장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넛지라는 거는
큰 규모의 사회, 특히 국가라든지 기관에서 사용하면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봐도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을 위한 책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사람들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층이 일반 독자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너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서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자가 누군지는 좀 알아야겠죠. 저자를 보시면 리차드 탈러라는 사람은 뭐 아무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항상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뭐 행동 과학 및 경제학 교수고 여기 해놨는데 저축 플랜, 너지를 활용해서 저축 플랜을 만들었고 빚더미에 앉은 미국을 구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너지 이론은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뭐 이런 책들도 썼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책도 썼고요. 그리고 같이 쓴 케빈 R. 선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교수님이고 하버드 로스쿨 다녔고 행동경제학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국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여기도 보시면 국가나 민간 기업들을 협력하게 가는 행동경제학을 현실에 접목하는 데 힘써왔다. 이런 분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일을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이 너지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표지에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너지의 뜻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자 소개도 잘 보면 책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원래는 프롤로그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형태 그대로 목차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목차를 가지고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간과 이콘이 뭔지 알아야겠죠.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 그러는데 호모 사피엔스와 이코노미쿠스라고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출발이 되는 거죠. 인간은 경제적인 사람이냐, 경제적인 동물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책에서는 결국 인간은 경제적인 동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파트는 사회. 이 사람들은 기관이나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파트 4인데 이것도 잘못됐네요. 꼭 이런 오류가 하나씩 꼭 있네요. 자, 파트 4에서는 여타 너치들과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 사실 파트 2와 파트 3과 파트 2와 3에서는 우리가 별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기 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기관과 국가를 위해서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거의 사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연금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연금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출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출산 정책을 우리는 이제 애들이 끝난 사람인데 굳이 우리가 출산 정책을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파트 1입니다. 이런 걸 좀 목차를 보면서 이런 걸 좀 알게 되면은 책을 읽을 때도 파트 1에다가 좀 신경을 쓰면서 읽겠죠. 그래서 목차를 볼 때도 이런 걸 좀 유심히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세부 목차는 너무 많아서 안 써놨는데 세부 목차만 봐도 보시면 사회에 있는 그 세부 제목들이 개인의 삶과는 좀 필요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많이 드실 겁니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내용을 봐도 어, 1장 파트 2의 1장은 좀 그런데 파트 2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 근데 이 책의 문제는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은, 와, 이거 못 읽겠다 싶으실 거예요. 읽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핵심이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제 프롤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프롤로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 설계자다. 그러니까 선택 설계자라는 거는 누군가 내가 만든 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걸 선택 설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는 이는 인간들이다.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선택 설계를 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설계자가 만든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예시들이 나오냐면 투표용지 디자이너도 선택 설계자고 치료법을 설명하는 의사도 선택 설계자고 보험 서류 만드는 사람도 선택 설계자고 자녀에게 설명하는 부모도 선택 설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앞하고 뒤하고 어떻게 바꿔놓냐 아니면 질문을 1번하고 3번하고 어떻게 바꿔놓냐에 따라서 선택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순서에 따라서 단어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자재구레한 걸 바꿈으로써 선택이 바뀐다는 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냥 사진이 좋아서 갖고 왔는데요. 웅진 플레이 도시 이제 부천에 있는 거죠. 수영장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변소입니다. 이 여자 변소입니다. 여자 변소에 애기들 남자 애기들 이제 오줌 누라고 하는 건데 일반 남성 화장실에도 여기 이제 남자 화장실 들어가 보신 분은 없으시죠? 전 오늘도 들어갔다 왔는데 여기 보시면 파리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예, 잘못해가지고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파리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독일에서부터 뭐 독일에서 날라온 행운의 편지 이런 건 아니고요. 이 파리를 여기다 그려놓으면 남자들이 여기에 맞춰서 오줌을 싼다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에서 처음에 해봤을 때 튀는 소변의 양이 80%가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 설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넛지라는 거죠. 팔꿈치를 슬쩍 치는 아주 작은 변화를 줘서 행동을 변화시키게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순히 프린트 하나만 여기다 추가를 한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행동을 80%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여기 웅진 플레이 도시 가고 싶은데요. 자,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 훨씬 나은 쪽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 책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프롤로그에서는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람의 상황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게 전제적으로 깔려놓고 이거를 한 권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파트 1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을 보시죠. 1장에는 사람들이 틀리는 방식, 사람들은 틀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틀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혹에 저항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은 때를 지어서 몰려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넛지가 필요한 순간 이건 뭔지 잘 모르겠죠. 내용에 설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선택 설계 3개 뭐 이렇게 5개 장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장에 인간이 체계적으로 틀리는 방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상당히 오늘 많은 얘기를 할 건데 어린 감정 대략 얼마라고 생각한다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비현실적 낙관주의. 사람들은 좀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기피하려고 그러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고 프레이밍,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에 넛지를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이 목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따로 어서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책에 나와 있는 그냥 목차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보실 때 나중에 재독을 하실 때 목차를 계속 보시는 게 좋아요. 목차에 상당히 중요한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스템, 어린 강적, 이제 낙관주의, 손실 깊이, 현상 유지, 프레이밍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시스템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 직관적, 자동적, 그리고 숙고 시스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합리적, 심원적. 근데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책하고 비교해 보면 거기선 시스템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림빅 맵이라 그래서 변연계, 감정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성은 감정이 선택한 거를 도와주거나 계산해 줄 때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랑 상당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 시스템은 림빅 시스템에서 변형계,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숙고 시스템은 전두엽, 이성적으로 선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 넛지라는 책에서는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 싸우고 대립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두 가지 책을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동 시스템과 숙고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에서는 감정적 선택과 이성적 선택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선택하는 방법이 이 책에서 얘기한 거랑 그 책에서 얘기한 게 다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고, 그 책에서는 그 두 가지 시스템 안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고, 그 책이 틀렸거나 이 책이 틀렸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틀렸을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뇌가 성장하고 나의 선택이 성장하고 내가 질문력이 높아지고 사색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난주에 그런 책을 보고 이번 주에 이런 책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 시스템과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해서 나오는 얘기를 비교해 볼 수 있냐. 이게 질문력이고 사색력이고 이런 생각하는 힘을 갖추는 거죠. 책은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고 비슷한 내용이 다르게 설명이 돼 있으면은 둘 중에 한 명은 틀렸다고 봐야 되는데 누가 틀린 거냐. 이런 것도 계속해서 따져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나를 만들어가는 데 점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별 내용은 없습니다. 뭐 통제할 수 있다, 없다, 노력이 필요 없다, 결합적이다, 신속하다.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수코 시스템은 전두엽에서 이성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그런 거에 가깝습니다. 의식적이다. 그죠? 우리가 이 책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 상판 사이즈하고 이 상판 사이즈하고 똑같은가요? 이거 똑같다는 분은 1번, 다르다라는 분은 2번 한번 좀 눌러주세요. 가로, 세로, 길이 다 말하는 거예요. 아, 뭐예요? 다 1번이야. 똑같다는 게 1번이었죠. 똑같다는 게. 그죠?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제가 네모를 하나만 그렸습니다. 하나만 그렸는데, 하나를 그린 다음에 옆에다 옮겨 놓은 거예요. 돌리기만 해서.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그렸는데도, 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시각은 상당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 검색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더라? 착시현상. 착시현상이라고 쳐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시각은 특히나 효율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착시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책에서 이런 걸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1,000원이다. 방망이의 가격은 야구공 가격보다 1만 원 비싸다. 아시겠죠? 10,000원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인가? 얼마인지 써보세요. 얼마인지 써보세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1,000원. 1,000원. 그죠? 1,000원이고 야구 배트는 10,000원이고. 자, 아니죠. 자, 보세요. 공이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야구 방망이는 야구공보다 10,000원 비싸면 야구 배트가 11,000원이죠. 10,000원 비싸니까. 그러면 합치면 12,000원이 되죠. 근데 둘이 합쳐서 11,000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저도 이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책에는 이 계산식이 안 나왔는데,
두 개를 합치면은 11,000원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야구공에다가 10,000원을 더한 거는 야구 배트 가격이고, 오랜만에 보시죠? 이런 계산. 고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 근데 이거 Y에다가 X 플러스 10,000원을 대입하면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럼 2X는 1,000원이 되죠. 그럼 X는 500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공은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냥 단순하게 1,000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할 수 있다고,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시들이 책에.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책에 나온 건 아닌데, 이거 제가 알고 있던 건데,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빨강이든 녹색이든 둘 중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보시자마자 바로 하셔야 돼요. 바로. 빨강, 빨강이란 글자가 나오면 1번을 채팅창에 써주시고, 녹색이란 글자가 나오면 2번을 써주세요. 준비하시고 키보드에 손 올려놓으신 다음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자, 이제 시작할게요. 바로 쓰셔야 돼요. 자, 빨리, 빨리, 빨리. 자, 빨리.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이이수님 틀리셨죠? 그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잘하시네요. 헷갈리지 않으세요? 헷갈리죠? 헷갈립니다. 자, 이게 분명히 글자랑 색깔이랑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오, 빨라졌어요. 빨라졌어. 자, 한 페이지만 더. 주디님 틀리셨고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서 주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글자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색깔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색깔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 글자를 먼저 볼까요? 우리는 색깔을 먼저 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색깔을 먼저 보죠. 이거는 본능적으로 봅니다. 색깔은. 근데 글자라는 거는 학습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원래 알던 게 아니고 수년간의 학습을 통해서 습득한 기술이 글자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읽는 거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와서 닿는 게 아니죠. 한 번의 생각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려고 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색깔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예시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고요. 그리고 책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 얘기를 더 드리면 많은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우리가 뭐 한 50만 년에서 한 20만 년 전에 이제 현생 인류가 생겨났다 그러는데 그 이후로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진화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년 동안 뇌가 진화된 거는 거의 없다. 우리 현재의 뇌나 50만 년 전의 뇌나 거의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점점 똑똑해진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아인슈타인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쓰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 그거는 이제 뭐 아인슈타인은 10% 썼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fMRI라는 기기가 발견되기 전에 1900년대 초반에까지 그렇죠. 1900년대 중반까지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됐었고 뇌가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얘기가 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뇌가 10%를 사용한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도 5%만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fMRI가 나오면서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이제 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뇌를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고 너무 이제 뇌과학적으로 흘러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자, 어린 감정 대략적으로 이제 잰다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잰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우리는 기준선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발견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발견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인식을 한다. 그리고 대표성에 따라서 인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 그러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대략적으로 인식을 한다. 그게 이제 어림짐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선 설정 발견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현재 얼마나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데이트는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은 좀 다르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짝이 없으면, 결혼을 안 했으면 데이트를 자주 하죠. 일주일 한 2주만 데이트를 안 해도 요즘은 너 왜 이렇게 데이트를 안 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트 문화가 우리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런 가정하에 현재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하고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이 두 질문의 상관관계가 한 11%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이트를 자주 하세요? 그리고 현재 얼마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 두 질문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내가 데이트를 자주 안 하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구나 요즘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62%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1번 질문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나는 행복한가? 그 행복과 데이트라는 게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순서만 바꿔도 어떤 기준선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데이트가 행복에 대한 기준선으로 설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넛지를 적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입수 가능성.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살인하는 사람이 더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냐,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이거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죠.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도 다 아시죠?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많냐,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냐. 당연히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게 우리는 이제 정보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당연히 자동차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자. 주식은 고점에서 사야 되냐? 주식이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주식이 이거 왜 써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주식이 지금 현재 고점이냐, 지금 현재 저점이냐, 이거를 봤을 때 주식이 고점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고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에서 계속 떠들어대거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10만 전자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89층에서 여기 89층에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주식이 저점일 때는 또 방송에서 주식은 더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쪽에 있는 거, 살인이라든지 비행기, 코로나라든지 주식 고점, 이런 얘기들이 사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면은 이게 우리한테 친숙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대표성. 그러니까 대표성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의미가 있지 않은데,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박명수 육잡이라는 거 무한도전에서 한 거 아세요? 박명수가 주사위면 던지면 6만 나온다고. 이거 다 모르시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박명수가 한 5번인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계속 6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잡이라고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정 지역 인구 500명인 지역에 6개월 내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10명이다. 이러면은 이 지역에는 뭐 암을 유발시키는 뭐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믿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특정한 의미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연적으로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어, 범위를 좀 넓히거나 좀 다르게 형태를 잡아서 판단을 해보면은 평균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장수마을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고 박사마을이라고 불리는 데도 있죠. 근데 이런 데도 좀 다른 형식으로 바라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근처에 상당히 많이 있죠. 별 의미가 없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런 것도 있죠. 여기 이 발견법과는 좀 다른데, 뭐 도가니를 먹으면은 도가니가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도가니하고 도가니 좋아지는 거하고 사실적으로 상관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그랬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도 이게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없는 의미를 만들어서 부여하고 있진 않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 아이는 천재 아닐까? 그냥 다른 애들도 다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아닐까? 의미가 사실 없는 건데.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낙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낙관주의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운전을 잘하는 편이세요? 그러면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있죠. 나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못생긴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편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잘생겼다 그러는 건 아니야. 하지만 못생긴 사람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야. 이런 거 있죠. 그죠? 아시죠? 거울 보고 가끔씩 아침에 이제 세수하면서 거울 보고 깜짝 놀라시죠? 아, 오늘은 좀 얼굴이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이런 거 있죠.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책에서는 나는 다른 교수들보다 나은 교수다라고 생각하는 교수가 94%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못난 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명밖에 없는, 100명 중에 6명밖에 없는 거죠. 그럼 누가 못난 거예요? 나머지 40명 정도는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내가 장사를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장사는 하면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70%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폐업률을 보면은 1년 안에 폐업률, 3년 안에 폐업률 이런 게 다 통계로 나와 있는데 보통 한 70%는 다 망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거는 그 중에 또 몇 년 후에 살아남은 거는 그 30% 중에서 또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생기업의 50%는 실패한다.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뭐 얼굴 잘났다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거 아침에 세수할 때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교수님들의 답변처럼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실 깊이. 손실 깊이는 이제 심리학 책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갖고 있을 때 원래 그 가격의 그 가치보다 더 많이 더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게 이제 심리학 책에서 많이 나옵니다. 내 머그잔을 파는 가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타벅스 머그잔이 있다. 내가 뭐 3,000원에 샀다. 그러면 팔 때는 오히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이거 5,000원에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3,000원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 똑같은 컵을 스타벅스에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 때는 5,000원에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신기한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죠? 시장에서 분명히 3,000원에 팔고 있는데 나는 5,000원에 팔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갖고 있는 거에 상당히 가치를 매긴다, 손실을 기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머그잔을 얼마에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의 머그잔을 살 때 가격, 그리고 내가 옆 사람한테 머그잔을 팔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컵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 그 컵은 그 사람들이 산 것도 아니고 실험자들이 준 컵이에요. 산 것도 아니야. 그냥 잠깐 빌려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 때 가격과 살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아이패드랑 아이폰의 가격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나한테 너무 가치가 있는 제품인 거죠. 그러면 가치 밸류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금액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걸 금액으로 환산해 가지고 팔 때도 금액으로 매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제품들의 가격이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써 있네요. 이게 책에 나온 예시인데 학생이 반에게 머그잔을 주고 학생이 반에게는 초콜릿을 줬어요. 그리고 바꾸고 싶은 사람은 바꾸라 그랬어요. 그냥 준 거예요. 나눠 준 거예요. 반한테 머그컵을 주고 반한테는 초콜릿을 주고. 근데 이걸 받는 순간에 사람들은 바꾸기에 싫어집니다. 단 10%만 바꿨습니다. 이상한 거죠. 지가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쩌면은 내가 어떤 거를 포기할 때 그걸로 인해서 더 큰 거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거를 포기 못해서 다른 것도 더 큰 것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걸 언제 생각하냐면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진 시간 자체가 24시간이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뭐 독서를 해보세요. 그러면 드라마는 봐야 돼요라는 얘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밤 12시부터는 제 시간이라서 드라마는 봐야 돼요. 하루 종일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책은 못 보겠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책 안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더 내가 이것만 드라마만 포기하면 그리고 인스타그램 조금만 포기하면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포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손실을 회피하려는, 손실을 기피하려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포기 못하는 게 상당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건 오늘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문제 하나는 좀 적어놓고 혹시 내가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손실 기피 현상 때문에, 심리 때문에 내가 손에서 못 놓고 있는 게 있지 않나. 뭐 남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포기하면은 더 멋진 남편이 이제 기다릴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상 유지 편향. 현상 유지 편향은 뭔지 잘 안 느껴지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느 자리에 가면, 커피숍 가면 항상 앉는 자리만 앉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화장실 가면 들어가는 칸만 갑니다. 그 한 칸만 이용합니다. 다른 칸은 이상하게 안 갑니다.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신문 계속 보기. 이게 구독 경제의 무서움입니다. 그냥 구독 경제를 시작하게 하는 게 한 달 무료 이런 거 많이 있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한 달을 무료로 보게 해놓으면 그 중에 해지율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근데 한 달 무료 보기 안 해놓으면 그거를 시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게 좀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한번 시작하면은 꾸준히 가려고 그러는 그런 것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라디오 채널 하나로 고정해놓고 들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뭐 다른 데 안 들려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디폴트 세팅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초기 설정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넛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초기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꾸준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본 문제로는
내가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상 유지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것이 혹시 불필요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프레이밍. 1장의 마지막이죠. 이제 프레이밍. 어느 의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술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90명은 5년 후에도 살아 있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 100명 가운데 10명이 5년 이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거의 없지만, 죽었다는 것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죠? 이게 프레이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왠지 나도 살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에너지를 빼야 되는데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면 연간 350달러를 절약할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연간 350달러를 잃을 것이다. 자, 어떤 게 에너지를 더 절약할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좀 써봐 주세요. 1번 또는 2번. 이건 책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본 겁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단계는 틀리셨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뭐 배웠죠? 손실 깊이. 그죠? 손실 깊이 배웠죠? 나한테서 잃을 거래요. 내가 350달러가 있었는데 350달러를 잃을 거래. 이러면 이제 뭔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근데 절약할 것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약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잃을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은 이거에 대해서 절약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나라지? 어느 나라 무슨 주였나? 아무튼 실제로 이걸로 했다가 변동률이 별로 없었는데 이거를 바꿨더니 절약하는 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죠. 쇼핑몰 상세 페이지 만들 때도 적용하는 거죠. 그죠. 손실 깊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해 볼 문제를 제가 하나 뽑아 봤는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생각해 볼 문제는 책에 다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 화두독서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질문 뽑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질문들을 계속 만들어 봐서 이렇게 뽑으시는 거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어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문장을 쓰는 사람이다, 주로.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 안 가죠. 그죠? 이걸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걸 좀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문구를 좀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냐. 절약에서 잃는 것으로, 살아있는 거에서 죽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